사실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저를 꼭 부르셔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아니 나 말고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경남 일대나 이쪽 이 영남 지역에 많으실 텐데 꼭 내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뭐 섭외하시다가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그 마포 FM이라고 하는 공동체 라디오를 시작을 했고 올해로 벌써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20개의 공동체 라디오가 새롭게 허가가 됐죠. 네. 아쉽게 거기에 밀양은 없었는데 뭐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는 밀양도 그 대회에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저는 이제 마포 FM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서울에서는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라고 있는데요. 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의 공동 운영위원장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9월 24일에 전국 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대라고 하는 전국 조직을 만들었어요. 전국에 한 60여 개 정도의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전마미에서도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뭐 16년 동안 공동체 라디오를 해왔으니까 뭔가를 많이 알겠지라고 해서 맡겨놓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도 않고요. 뭐 그냥 16년을 잘 버텨왔다, 잘 견뎌왔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마을 자치, 주민 자치 이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와 마을 자치,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좀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어떤 현황, 그리고 과제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얘기는 이제 좀 약간 불필요한 얘기가 됐죠. 왜 마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뭐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 공동체 얘기를 할 때 서울에서는 도대체 서울에 마을이 어디 있다고 마을 공동체 얘기를 하느냐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왜 마을을 얘기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70년대, 80년대 불어닥친 어떤 자본의 세계화, 지구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한 반성적인 돌아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당시 이제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었죠. 그래서 각종 규제가 철폐되고 어떤 뭐 노동의 유연화라든지 어떤 경쟁의 심화라든지 그런 게 계속 심화되었고 정말 개인이 스스로 살아나가야 하는 어떤 그런 시대를 좀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겠지만 그 기생충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현실이잖아요.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준 굉장한 명작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개인들이 해야 되는 어떤 무한 경쟁의 시대, 그리고 그 속에서 각자 살아나가야 하는 어떤 각자 도생의 어떤 그런 시대를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양극화로 인해서 80대 20의 사회, 뭐 요즘은 90대 10의 사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모든 어떤 관계들이 다 단절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를 좀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많았고, 그런 것을 찾아가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가 그 하나의 어떤 해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전국에서 마을 공동체 관련된 활동들이 뭐 안 하는 곳이 없죠.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과 어떤 지역으로의 어떤 귀환, 그게 어떤 현재 시대의 우리 시대의 어떤 흐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그 제가 활동하고 있는 마포인데요. 마포 중에서도 요 산이 성미산입니다. 성미산이고 요 일대에 성미산 마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게 마을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서울에서는 사실 마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뭐냐, 도대체 마을이 어떤 거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마을에 대한 정의들이 되게 마을 주체들의 상호 의존적인 어떤 관계망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마을에 대한 정의로 이야기되고 있고, 그 관계망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나 주민자치가 함께 이렇게 굴러나가는 그런 어떤 형태, 그게 사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하나의 활동으로 이렇게 지금 뭐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을 공동체라는 활동들이 현재는 이제 행자부나 뭐 그 곳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결합돼서 함께 굴러가고 있고요. 뭐 서울은 뭐 전 구에 다 마을 자치회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뭐 마포는 사실 좀 마을 자치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16개 동에서 겨우 4개, 5개 동만 진행되고 있는 거고, 뭐 현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그 다음이 아직은 물음표로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있고, 이 주민자치회 활동은 어쨌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또 예산 쓰임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죠. 서울에서도 뭐 마포는 좀 조금 뭐 느리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뭐 다른 구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저도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근데 의외로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발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뭐 주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사실 주민자치회 존재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는 뭐 지역에서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를 모르고 각자의 삶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삶이라든지 내 주변에 대한 삶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주민자치회가 잘 되기가 어려운 그런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역사적으로나 뭐 이 주민자치회가 뭐 잘 되려면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어쨌든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서울의 한 동의 이제 마을 총회의 모습인데요. 뭐 사실 이것도 코로나 전 얘기죠. 지금은 사실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뭐 온라인 총회도 뭐 제가 보기엔 사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식인 어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총회가 열려서 지역에서 어떤 지역 마을 의제나 이런 것에 투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쓰임을 결정하고 하지만 그거를 잘 알고서 하는 경우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의제와 관련된 뭐 분과나 이런 분이 아는 분들이 야 내가 이런 거 하니까 이거 찍어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 투표나 이 선정이라 그럴까요? 어떤 이런 행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마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알 수 있는 통로들이 별로 없죠. 뭐 큰 언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국가적인 사안이나 큰 사회적인 사안들을 다루고 있고, 뭐 지역으로 내려와도 지역에도 뭐 TV에서 맨날 서울 얘기만 나오지 동네 얘기는 지역 얘기는 뭐 한 10분의 1 정도로 나올까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마을의 얘기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어떤 마을 총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지역을 알아야 되죠. 동네를 알아야 되죠. 네, 이용준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게 되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 같지 않더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도 2006년도에 사실 제가 사는 마포에서 그냥 잠자는 곳이었어요. 네, 잠자는 곳이었고 간혹가다 동네에 이런 일이 있나 보다 하는 정도만 좀 챙겨보는 정도였었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 정도였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죠. 근데 이제 2004년도에 공동체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지역의 역사, 동해 유래, 지역의 어떤 현황 이런 것들을 막 조사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지역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이 어떤 곳인지 동네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 그 이후부터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생길 거고 그 관심은 지역에 대한 참여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 미디어가 바로 보이게 해주는 마을이 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포 FM의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마포 FM을 들으면 마을이 보입니다라고 하는 구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 미디어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보고요. 서울에 있는 다양한 마을 미디어들인데 그 마을 미디어들이 지역에 대한 어떤 소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고요. 거기에서 어떤 주민의 소통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역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공론장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그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거라고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이 송천동 마을신문의 사례를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경남에서도 그런 마을 미디어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 미디어는 제 경험으로 일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포 FM이 16년이 됐지만 마포 FM 상근자가 3명뿐이 안 됩니다. 3명뿐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방송은 하루에 20시간을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3명이서 어떻게 20시간을 방송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의 믿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기들이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다 외부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방송국에 자원활동 하시는 분들이 한 120명, 130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 자원활동가분들은 주민이시도 하시면서 또 지역의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는 지역의 온갖 얘기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 미디어는 바로 마을에 있는 각가지 어떤 관계망들의 허브 역할을 합니다. 허브 역할을 하고 그 허브 역할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또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쪽에서는 어떤 로컬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초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거꾸로 지역의 주체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마을 역량이 강화되는 마을 관계망의 허브에 있는 것이 마을 미디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마을 미디어의 현재 어떤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이런 관계망의 어떤 허브의 역할들을 총체적으로 넓게 지역체에서 하지 못할지라도 그 지역, 좁은 지역 안에서는 그런 어떤 관광망의 허브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이 마을 미디어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따 이경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대구 지역의 마을 방송국 플랫폼 사업이 구축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마을 방송이 전환 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잘했고 그 사례를 좀 더 퍼뜨려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 시범적으로 이 대구의
이 행자부의 예산으로 해서 마을방송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마을방송국은 바로 마을의 재난상황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양한 마을 민주주의나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역할들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공동체 라디오 20개가 새로 허가가 났습니다. 네, 지금 경북 지역에는 한 군데가 더 만들어졌고 경남에는 남해 FM이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뭐 내년에도 또 20개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불분명하긴 합니다. 아직 방통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어쨌든 이제 물꼬를 텄기 때문에 그 흐름을 막기는 이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신규 공동체 라디오들이 허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마을 미디어와 관련된 조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광역 단위에서는 4군데에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 구에 마을 공동체 조례가 있고요. 뭐 대전, 부산, 광주 북구, 전북, 대구, 인천 이렇게 지금 마을 미디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 게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한 서너 개, 4, 5개 정도뿐이 없었는데 한 1, 2년 안에 이렇게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 마을 미디어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원센터들도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그 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를 갖고 또 지원 사업을 통해서 현장의 미디어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또 현장의 마을 미디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0개 이상의 마을 미디어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서울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에 정식으로 가입되어 있는 마을 미디어들은 40개 정도 그 안팎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들은 한 70여 개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현황을 보면 전국에는 지금 2009년도죠. 300개 정도의 마을 미디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저게 이제 2년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여기에 이제 그나마 데이터로 잡히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정기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곳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까지 합치면은 더 많은 마을 미디어들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국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 연대가 지난 24일 날 그러니까 작년 9월 24일 날 창립이 됐고요. 다음 달 15일에 1주년 기념 토론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유튜브로 생중계하게 될 텐데요. 그때 또 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전국 마을 미디어 공동체 연대는 한 5번의 준비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 익산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의를 가졌고 그 회의 끝에 거의 1년 정도의 논의 끝에 9월 24일 날 창립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에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조금 침체되어 있어서 1월 달에는 다음 9월부터는 좀 1주년을 기해서 좀 활성화해 보려고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 FM에서 지금 역점들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동라디오를 만들어보자. 마포에 16개 동이 있는데 동라디오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7개의 동라디오가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고 올해 또 한 서너 개 정도를 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 라디오가 한 개 기초지자체를 커버를 하는데 마포는 인구가 40만이 되는 곳입니다. 근데 40만이 되는 곳을 마포 FM이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좀 나눠서
나눠서 하자. 나눠서. 그래서 동마다 하면 한 3만에서 5만 정도가 살고 있으니까 그 정도를 커버하는 한 개의 작은 동라디오를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뭐 마포 FM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학삼동에 보면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그 앞에서 봤던 그 어디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거기 덤이라고 하는 방송국도 동단위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작은 단위로 어떤 마을 미디어 활동들이 향후에는 이제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서 그 주민자치회가 활동화되는 동단위로서의 어떤 마을 미디어들이 앞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게 동단위의 마을 미디어들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더 많이 알리고 또 주민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마을 미디어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마을 미디어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근저에는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권리라고 하는 것이 바다 밑바탕에 깔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지난해와 지지난해 전국의 뭐 언론 노조에서부터 저희 같은 이제 서울 마을 미디어 연대나 전통적인 미디어 운동 단체들까지 참여해서 미디어 개혁 그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이 1년 동안의 활동의 결과물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할 때 그 기저에 깔고 있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모든 시민들이 다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고, 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사실 구호로만 그치고 있고, 실제로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공연불이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을 밑바탕에 깔고 있고, 그래서 개인들이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해서 참여, 그러니까 미디어 활동이나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어떤 시설이나 활동의 조건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갖춰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뭐 도입되지 않았고 사실 저 미디어 네트워크도 올 초에 활동을 거의 중단한 상태인데 결과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사실 그 이후에 활동을 지금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기에 참여했던 언론 노조나 모든 단체들이 다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고, 지금 이제 언론 노조가 그 활동을 지금 네 개의 주요 목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 KBS나 MBC의 사장을 임명하는 것, 그거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밑바탕에 바로 커뮤니케이션 권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밑바탕에 깔고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온라인상에 지금 관련된 보고서가 다 나와 있고요. 네,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어쨌든 개인과 공동체의 기본적인 권리고 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니까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보면은 그 인권 선언이 실질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결과나 연구 결과나 또 실제로 해외에서는 어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이고 평등한 권리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 의미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많이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아마 이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권리가 모든 미디어 활동에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제3섹터라고 하는 어떤 영역이 이제 우리 사회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1섹터이고 시장, 자본이 2섹터라고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방송의 체계가 공민영 이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시민사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미디어 영역은 우리 사회의 어떤 미디어 정책이나 방송 정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3섹터의 미디어가 부재한 상황인데요. 이 국가에 속해 있는 KBS, MBC는 사실 국가의 여러 가지 어떤 뭐 운영에 대한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파의 역할을 하죠. 네, 그리고 민영 미디어, 상업 미디어는 어떤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하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미디어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뭐 퍼블릭 액세스라 그래서 KBS나 MBC 기존 방송들에게 내가 좀 말을 할 테니까 시간 조금만 줄래요? 뭐 이런 정도뿐이 없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미디어, 그러니까 공동체 라디오가 그 사례인 거죠. 미디어를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미디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나 운영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지원해야 한다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제3섹터의 미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섹터의 미디어를 이 제도화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섹터의 미디어가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어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역동적인 시민사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지 마을 미디어가 지역의 어떤 관계망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망을 통한 어떤 수평적인 협력,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화된 어떤 불공정의 이런 구조들을 해체하는 역할들, 그리고 생활민주화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어쨌든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활성화되는 이면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사실 지금 언론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이거를 우리가 대신하겠다라고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의 언론인 거죠.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활동하겠다라고 하는 대의 언론인데, 요즘 이제 어떤 정치에 대해서도 대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기면서 직접 정치의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언론도 역시 대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우리나라 굉장히 큽니다. OECD 국가 중에 꼴찌를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을 정도로 미디어의 신뢰가 낮은데, 뭐 그런 미디어의 신뢰가 낮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 대의 언론 이제 우리가 집어치고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활동들이 사실 마을 미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 마을 미디어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사실 시민사회를 잘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민사회 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민사회 발전과 무슨 뭐 블라블라 무슨 규정에 따라서 하는, 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 법에 보면은 1년에 그러니까 시민사회 발전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해에 기본 계획을 만들었어요. 기본 계획을 만들었고 올 5월 달에 토론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기본 계획에 보면은 시민사회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민사회 활성화의 시민사회 활성화의 그 안의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사실 마을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찾아보지 못했고, 그건 아마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아직은 미디어를 도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어떤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한 분야로 인정을 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가져가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그 안에 마을 미디어 활성화라는 계획도 함께 가야지 마을 미디어가 어떤 3섹터로서의 역할들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네, 뭐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 굉장히 좀 많은 얘기를 쏟아내느라고 전달이 좀 안 되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앞으로 뭐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또 아까 말씀드렸던 9월에 있을 전국 마을공동체 미디어 연대의 토론회도 이걸 좀 더 심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서 발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